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28일로 취임 1주년을 맞습니다. 내달 정기국회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임기 반환점에 선 건데요. 네, 지난 1년 평가를 좀 들어볼까요? 먼저 구자욱 차장님,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년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와 함께한 1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원내 의석으로 보면 168석에 과반이 훨씬 넘는 제1당입니다. 그러니까 입법을 주도할 수 있고 국정 운영의 한 축으로서 중요한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주당을 이끌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에 노출이 돼 있다 보니까 검찰의 소환 시점이라든지 재판에 참여해서 이 증언들이 나오는 이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사법 리스크가 언제 현실화될 거냐, 이것에 모든 관심의 초점이 모아지다 보니 한국 정치가 어떻게 보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가장 앞장선,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한국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던 1년이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법 리스크라는 평가가 좀 나왔는데 박성민 전 최고위원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오히려 이제 제1야당 대표를 향한 수사가 1년 반, 뭐 거의 2년 가까이 다 돼가는 시간 동안 이뤄진 것 자체가 굉장히 초유의 사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재명 대표의 책임을 안 물을 수 없겠습니다만 또 동시에 검찰의 수사가 과연 제대로 이뤄지고 있느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되고 있느냐 이런 지점을 짚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일단 야당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하는 것은 이제 정부 여당에 대한 견제와 또 비판 이런 부분들이 주요하겠죠. 그런 점에서는 당 내부에서는 점점 더 결속력을 가지고 강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수사 상황이 계속해서 급변하게 되면서 이재명 대표 역시도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좀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만 아직 이제 지난 1년에 불과한 것이고 앞으로 남아있는 임기 그리고 무엇보다 내년에 가장 중요한 총선을 앞두고 이제 각 당이 저는 얼마나 혁신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표가 갈릴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남아있는 이 당의 혁신의 과제들 그리고 사법 리스크를 넘어선 리더십 문제에 있어서 조금 더 과감하고 개혁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리라 기대합니다. 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회기를 25일로 종료하는 안건을 단독 발의해서 통과시켰습니다. 그 모습 먼저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체포 동의안 표결을 피하려는 꼼수이자 부결시키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합니다. 검찰이 시기에 맡겨서 그때그때 정치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 제1야당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임을. 오직 한 사람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해 비회기 영장 청구라는 기상천외한 빌미를 만들어 새로운 방탄 꼼수를 쓰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모를 리 없습니다. 네, 지금요, 변호사님. 검찰이 다음 달 초중순쯤에 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를 이 조기 종료시키면서까지 8월 비회기 중에 이 영장 심사를 받겠다 이렇게 하는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의도는 이제 한 단어로 하면요. 저는 이제 9월 달에 오히려 이제 방탄하겠다는 게 명분 쌓기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게 민주당도 8월 중에 검찰이 청구 안 할 건 알고 있어요. 물리적으로 30일 날 소환 통보했잖아요. 네. 근데 8월 중에 어떻게 청구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럼에도 이게 불구하고 회기를 단축을 시킨다. 이 말은 이제 저는 오히려 이게 9월 달에 왔을 때 그때 부결을 시키려면 이게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야, 우리 8월 달에 충분하게 검찰한테 시간을 줬는데 왜 8월 달에 청구 안 하고 9월 달에 정치적으로 청구하느냐, 정치검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검찰을 공격해가지고 부결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저는 회기를 단축시켰다 이렇게 보이고요. 네. 지금 이게 우리 국민들은 민주당 머리 위에 있습니다. 이 민주당 꼼수 모를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도저히 청구가 불가능한 걸 단축시킨다? 이게 말이 안 되고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옛날에 3월 1일 날 있죠. 네. 3일 전이잖아요. 그때 청구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때는 또 겁이 나가지고 3일 전부터 방탄 임시국회를 열었지 않습니까? 이 국회 회기가 고무줄입니까? 특정인에 따라서 3일전에 열었다가 또 이게 8월 현안이 산적한데 또 단축했다가 이 무슨 이게 고무줄입니까? 이런 식으로 국회 회기를 악용해서는 안 된다 봐요.
네, 지금 서정욱 변호사께서 나중에 정기국회 중에 이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붙여졌을 때 부결시키려는 꼼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민주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서 변호사님의 개인 의견이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부결을 하기 위한 명분 쌓기다라는 얘기는 지금으로선 너무 나간 정치 공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민주당 입장은 그겁니다. 이제 17일, 그러니까 이제 8월 17일에 백현동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를 소환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검찰에서 나온 입장은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라는 이야기 여러 가지 보도로 나왔거든요. 사실 17일에 야당 대표 소환해서 이미 그리고 증거도 있어서 그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8월 마지막 주에 백현동 관련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민주당이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9월 보내기에 일부러 그 영장을 청구를 해야만 하는 검찰 입장에서는 또 다른 고려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민주당의 의혹 제기인 것이고요. 만약에 검찰이 정말 정치 의도가 없이 수사만 한다라고 한다면 백현동 관련해서 야당 대표 17일에 소환했고 8월 마지막 주라면 충분히 그 혐의를 가지고 영장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30일 소환은 그 백현동과는 관련 없는 쌍방울 관련된 소환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백현동 말고 쌍방울 관련된 혐의까지도 꼭 병합 해서 영장을 청구해야 되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라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도 검찰이 좀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백현동 관련해서 17일 소환을 했으면 8월 마지막 주에 비회기일 때 청구를 하라는 겁니다.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 표결을 하는 그런 허들 자체를 거둬줄 테니 그때 청구를 하고 이재명 대표가 영장 실질 심사를 판사 앞에 가서 받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뭐가 문제인지 저는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변호사님 그런데요.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고 또 영장 실질 심사도 받겠다고 했잖아요. 이 다음 달에 만약에 체포 동의안이 표결에 붙여지더라도 이 대표가 직접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겠다면서 당론으로 이 가결을 채택할 수는 없는 겁니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불체포 특권 이재명 대표가 말씀 주신 것처럼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국민 앞에서 포기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저는 그게 가장 강력한 방식의 포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포기하고 나서도 이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인데 어떻게 포기할 것이냐 그 방법론에 대해서도 많은 의구심들,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회기 중에 청구하라는 것이 야당의 첫 번째 입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검찰이 부득불 9월 본회의 중에 만약에 청구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이것을 당론으로 정하는 것이 과연 실익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회기 중에 청구가 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도부의 논의를 통해서 이 방법론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저는 장현주 변호사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럼 회기 단축한 것이 정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까? 지금 민주당은 국회 운영을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위해서 회기를 늘렸다 줄였다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회기를 늘리는 것은 이해가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지금 여야 간에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 많으니까 회기 연장이 필요하다. 이런 것은 얼마든지 국민들이 납득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여야 합의로 8월 31일까지 열기로 했던 회기를 25일로 단축하는 것을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래놓고 일주일 동안 이제 비회기 기간이 있으니 이때 검찰은 자신 있으면 구속영장을 청구해봐라. 왜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위해서 그 국민의 그 민생과 관련 있는 입법을 해야 되는 국회 회기가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겁니까? 이것이야말로 국회를 비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고 이런 한국 정치의 퇴행을 막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께서 민주당 대표를 내려놓으시고 그다음에 체포동의안 필요 없는 의원직 사퇴를 하시면 민주당은 민주당의 길을 가고 한국 정치는 한국 정치의 길을 가고 이재명 개인은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오롯이 감당하면 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것이 이재명, 민주당 그리고 그것이 국회 회기까지 지금 연동이 돼 있다 보니까 정말 국민이 원하는 입법은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한국 정치의 퇴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재명 대표께서 결단을 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검찰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대북 송금 의혹으로 조사를 하기 위해서 30일 날 출석을 해달라라고 통보를 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거부를 했습니다. 이것을 두고 서정욱 변호사님, 구속영장 청구 시점을 두고 벌어지는 신경전이다, 뭐 이런 관측도 나오는 건데 왜 그런 겁니까? 지금 이게 아마 구속영장을 두고요. 지금 민주당은 이제 회기 중에 오는 자체가 당의 분열을 이런 데 노리는 게 아니냐,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계속 비회기 중에 해라는 거고요. 저는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게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확실하게 이제 본인이 포기한다고
다 천명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회기 중에 오든 비회기 중에 오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이게 본인의 약속대로 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 말을 신뢰를 하기 어렵다는 게 문제죠. 왜 그러냐면 이게 최근에 그 민영배 의원이나 또는 이제 박찬대 최고위원이요. 계속 뭐 보이콧을 해버리자 또는 이게 당당하게 부결하자 이런 게 발언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게 침묵하고 있잖아요. 진짜 이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진심이면 바로 이제 그런 의원들 나무래야죠. 이번에 내가 당당하게 갈 테니 당당하게 가결시켜 주라. 내가 이게 판사 앞에 가서 당당히 기각시키겠다. 이런 게 모습이 필요하다 봅니다. 네, 그런데 이 체포 동의안 표결이 붙여지는 것을 좀 꺼리는 이유가 민주당 내에서도 당론이 좀 분열될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 당내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근데 사실 당내에서는 이미 이재명 대표께서 뭐 의원들과의 사석이 아니라 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사실은 대국민 약속을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되돌릴 수 없다라고 보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뭐 일각에서 분석하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입으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라고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들이 가결시키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들을 할 것이다라고 보는 거는 네. 저는 일각의 그냥 예측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앞에서 우리가 잠깐 회기 단축과 관련해서 뭐 이재명 대표 하나 때문에 국회가 이렇게 좌지우지 되는 게 맞느냐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뭐 회기 단축 얘기하시면서 민생을 얘기를 하시는 분들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그렇다면 잼버리 사태를 제대로 지적하고 다시는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열렸던 여가위에 여당 의원들이 하나도 참석하지 않은 것 그리고 고 최수근 상병의 사망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열렸던 국방위에 그 국방위원장, 여당 소속 국방위원장 제외하고 아무도 여당 의원 참석 안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송 지하차도 참사 및 뭐 앞으로의 수해 대책, 그다음에 뭐 흉기 난동 사건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지적하고 논해보기 위해 만들어졌던 행안위 회의 자리에 여당 의원들 비롯해서 이상민 장관 안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은 왜 제대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건가요? 제대로 열리는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으면서 회기 일주일 단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의 특권이다, 방탄이다 얘기하지만 국회 지금 보장되어 있는 회의에도 제대로 참석하지 않고 있는 여당 의원들의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위원님, 저 그런데 하나 궁금한 점이 있는데 지금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기 때문에 당이 따라갈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또 일부 친명계 의원들은 부결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사실 그거는 이재명 대표의 뜻을 왜곡하고 자기 장사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재명 대표께서 직접 국민들 앞에서 약속을 하신 사안을 일부 의원들이 뒤집는 것 자체가 저는 대표님의 뜻을 왜곡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마치 대표님께서는 앞으로는 나의 체포동의안 뭐 표결이 오거든 가결을 해달라. 나의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그 취지에 반하게 일부 의원들이 이것을 부결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대표님께서 굉장히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국민들은 생각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부 의원들의 의견에 불과한 것이고 그 의견에 공식적으로 동의한다거나 당론으로 채택한다거나 이런 움직임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건 일부 의원들의 의견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재명 대표의 SNS에 뭐 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망한 소설 대북 송금이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달린 글인데요. 같이 한번 좀 보시면 그 김성태 전 회장 뭐 조폭 출신의 평판 나빠서 만난 적도 만날 생각도 없어 접근을 기피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내용이 원본에 있었다고 좀 지워진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보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전형적인 게 치고 빠지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왜 저 얘기를 SNS에 썼겠습니까? 내일 모레 30일에 지금 수원지검에 그 소환 통보가 지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돈을 줬다라고 부탁을 받고 북한에 돈을 보냈다라고 얘기한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이 있었고 그리고 그런 요청을 하고 이재명 당시 이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했다라고 하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검찰 진술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부탁을 받아서 돈을 준 사람들 두 사람의 얘기가 지금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지금 민주당 대표로서는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제3자 뇌물죄가 추가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검찰 소환을 통해서 이 뭐 정말 그런 부탁을 받았고 보고를 받았는지가 밝혀져야만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이 거취가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본인을 향해서 대북 송금 리스크가 새롭게 등장하다 보니까
이미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미 이건 뭐 철진한 그 뭐 망한 소설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방패막이를 좀 치고 계시는데 저는 오히려 저렇게 SNS 활동을 하실 것이 아니라 30일에 검찰 소환에 성실히 응하셔서 검찰에 묻는 답변에 자신이 진짜 경험한 것을 있는 그대로 답변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과거 검찰 소환에서 서면 진술서로 답변하고 대부분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신 것을 이번 대부분 송금에서도 만약 또 이어간다라면 왜 저렇게 이 서면으로만 대처하려고 할까? 자신을 적극적으로 방어하려고 하지 않을까? 오히려 의구심만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다른 이 검찰 대응 모습이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게 지금 이제 접촉을 안 했다 쌍방울하고 평판이 나빠서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제가 근데 이재명 측하고 쌍방울 측의 관계만 팩트만 3개 말씀드리면요. 첫째는 이제 이재명 대표 변호했던, 그다음에 해경군 김씨 사건 변호했던 이태영 변호사 있잖아요. 이분이 법무법인 M입니다. 여기 5명의 변호사 중에 4명이 쌍방울에 이사를 한 거예요. 이태영 변호사, 이남석 변호사, 김인숙 변호사, 전치영 변호사. 이 4분이 법무법인 M인데 이재명 대표의 변호, 이 법인이 쌍방울 이사를 4분 했다. 이게 변호사비 대납 아닙니까? 자, 2번째.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머리 브레인으로 불리는 조계원 경기도 정책수석도 내정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홍보기획관 경기도의 곽윤석 이분들에게 쌍방울의 사회회사에 내정됐었습니다. 왜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은 전부 쌍방울 사회회사로 지금 몇 명입니까? 이게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그다음 마지막으로 또 이게 쌍방울에서 첫날에 1억 5천에서 2억 가까이 쪼개기 후원했다잖아요. 그때 25억이 들어온 거예요. 25억 중에 500만 원 이상 고액은 20몇 명입니다. 그런데 첫날에 1억 5천에서 2억 들어오면 거의 쌍방울이에요. 김성태 회장도 1,000만 원 냈고 양성길 회장 전부 이게 이름만 보면 쌍방울 인물이라는 거 다 알잖아요. 어떻게 후원에서 500만 원, 1,000만 원 낸 고액을 모를 수가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를 몰랐다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쌍방울의 도움을 받고 이사 다 갔는데 이제 와서 조폭이나 평판이 나쁘니까 뭐 피했다.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게 김성태 회장이 인간적으로 이재명 대표 실망했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네, 변호사님, 그런데 말씀대로 이 측근과 이재명 대표 그리고 쌍방울과의 이런 여러 가지 연결고리는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 대표도 지금 강조하는 것이 직접 만나진 않았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직접 만나지 않았으면 이 제3자 뇌물죄 혐의 적용이 어려워지는 겁니까? 직접 만나는 거하고 범죄 혐의하고는 아무 관계 없고요. 네. 옛날에 언론 보도 보면 이재명 대표가 이제 쌍방울 회사에 갔던 게 녹취록이 하나 놓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각자 부모 상을 당할 때 비서실장 보내쓰기 서로 조문한 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김성태 회장이 누가 바꿔주석에 통화한 게 몇 차례, 이런 게 다 접촉 내역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저는 뭐 직접 김성태 회장과 이재명 대표가 만난지는 모르지만 간접적으로 이게 조문이라든지 통화라든지 이런 거는 게 많이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이런 주장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시는 거군요. 이런 주장이 배은망덕하죠. 어떻게 보면 쌍방울에 그렇게 도움을 받고 무엇보다 첫건이 이화영 부지사가 쌍방울에 받아간 돈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도움받고 이제 와서 조폭이니까 피했다. 정말 이게 김성태 회장이 얼마나 피를 토하는 심정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거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총선이 하루하루 가까워져 가는데 계속해서 사법 리스크라는 단어가 떠올리면서 상당히 고심이 깊은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로 선출된 지 1주년이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사법 리스크도 여전하고요. 근데 민주당 안팎에서 이재명 대표가 10월에 사퇴하고 비대위가 꾸려질 거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박성민 전 최고위원, 좀 비대위에 대해서는 이 대표가 좀 선을 그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사실 10월 사퇴설이 당내에서 나온 얘기도 사실은 아니었고요. 이제 한 여당 성향의 평론가께서 방송에서 말씀하신 게 좀 화제가 돼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치인들이 질문도 받고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좀 확산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애초부터 이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당내 관계자들이라든지 아니면 핵심 보직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터무니없는 소설이다. 10월 사퇴로는 얘기해 본 적도 없고 논의해 본 적도 없다라는 취지로 이미 분명하게 선을 그은 바가 있기 때문에 한 차례 진화가 됐던 내용이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10월 사퇴설, 12월 사퇴설
각종 설설설이 나오고 있다 보니 이재명 대표 본인에게도 질문이 가게 됐고 여기에 대해서 본인의 이제 각오를 한 번 더 좀 보여주신 거죠. 이제 총선 승리에 본인의 모든 걸 걸겠다라는 그 좀 결기 같은 것들을 한 번 더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본인이 자리를 지켜야지 지지자들이 결집해서 총선을 이길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보이는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옥중 공천을 하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법 리스크가 만약 정말 현실화된다라면 지금처럼 자유롭게 다니면서 당대표직을 수행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만약 최악의 경우에 정말 이 구속이 돼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된다라면 그때까지도 당대표직을 유지하겠다라고 한다라면 이걸 막을 수 있는 지금 민주당의 인사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역 당원들의 투표로 뽑은 당대표는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당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고요. 만약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직을 내려놓겠다라고 결단을 한다라면 이제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남은 시점이 길다라면 이제 잔여 임기를 이 당대표직을 수행할 이 전당대회를 치를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어떤 말씀으로 봤을 때는 어떠한 사법 리스크가 다가온다 하더라도 본인은 내년 총선까지 당 대표로서 민주당을 이끌겠다 이런 강한 의지를 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조차도 지금 뭐 사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는 언제쯤에는 이 비대위로 전환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거취를 둘러싸고 민주당의 내부의 내홍은 시간이 갈수록 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한 지역 방송에서 78%라는 역사에 없는 압도적인 지지로 당대표가 당선이 됐다. 그러면서 그 지지는 유지된 정도를 넘어서 강화됐다고 얘기했는데 정현주 변호사님,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자신에 대한 강성 지지자들의 결집이 총선 승리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지금 현상을 두고 당내에서는 뭐 개파 간에 좀 다른 시각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당내 분열이 더 커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관측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공천을 앞두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정당은 공천을 앞두고 여러 가지 개파 갈등을 겪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한 78%라는 숫자는 참 의미가 있는데요. 이제 작년 전당대회에서 정확하게는 77.77% 그러니까 이제 70%에 달하는 압도적인 지지로 당대표가 선출됐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도 본인이 선출된 그런 권력이고 선출된 지도부의 당대표이며 당원들과 그리고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인식을 시켜준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전당대회를 할 때도 이른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는 부분들은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당원들도 다 인지를 하고 계셨지만 그래도 78%에 가까운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는 건 이재명 대표를 향한 어느 정도의 또 기대가 있었던 것도 분명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그 지지율로 자기가 이제 득표를 해서 당대표가 되었고 지금까지도 그 지지율이 굳건하다라는 자신감을 어느 정도 내보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일단 선언을 해놓고 회기까지 종료를 시켜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앞서 있다는 그 이른바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자신 있게 대응하겠다라는 기조를 지금 보여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은 내일부터 이틀간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에서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이 국회 대응들을 논의한다는 계획인데요. 이 대표의 또 사법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이 리스크를 둘러싸고 또 여러 가지 이견이 분출될 수 있다 이 가능성에도 주목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근데 저는 충분한 토론과 논의는 언제든지 보장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저희가 이제 박강원 원내대표 체제로 들어오게 되면서 쇄신의총 뭐 또는 정책의총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의원들이 여러 토론을 하고 발언을 하는 시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워크숍의 경우에는 어쨌든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좀 길게 더 진득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만큼 그동안 당에 대한 고민이나 불만 이런 것들을 충분히 꺼내놓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그게 이제 한편으로 보면 개파 갈등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당의 생리나 속성상 분명하게 갈등은 또 불가피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것을 개파 갈등이다라는 프레임보다는 이제 당내 민주주의의 뭐 숙성 이런 과정으로 봐주시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어쨌거나 총선이 다가오면 이제 새로 신당이 창당돼서 이제 되거나 좀 분당이 되는 그런 현상도 좀 있잖아요. 박선민 전 최고는 봤을 때
뭐 양양자 의원이 한국의 희망이라는 그런 당을 내 공식 출범하고 또 금태섭 전 의원도 작업을 서둘고 있는데 이게 좀 어떻게 민주당의 총선 전략에 어떤 영향이 좀 미치게 될 거로 보시는지요? 사실 물론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제 신당 창당의 움직임이라는 것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네. 여파는 좀 미미하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신당 창당이 성공하려면 과거 안철수 의원의 사례처럼 좀 대권주자급의 인물 또는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 중심을 잡고 가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아직 지금 창당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 양양자 의원의 신당이라든지 아니면 금태섭 의원의 신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그런 인물들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평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집력이 좀 약하다라는 얘기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결국에는 뭐 과거로 보면 새정치 이런 것을 들고 나왔던 안철수 의원의 비전처럼 결국에는 뭐 반민주 체제 이것을 뛰어넘는 또는 반국민의힘 체제 이런 거를 뛰어넘는 구체적 비전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사실 아직까지 두 당에서 보여주는 움직임은 민주당도 싫다, 국민의힘도 싫다. 그러니까 오롯이 이 싫다라는 감정에 기대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국민들께서는 특히 무당층이나 중도층 같은 경우에는 그쪽 당을 생각하거나 염두에 두는 경향성은 크게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대권 주자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낙연 전 대표 귀국할 때 굉장히 많은 지지자들이 모였었잖아요. 구심점 역할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귀국한 지 석 달이 지났는데 존재감이 별로 없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지금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안 부재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결국 관건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느냐. 현실화했을 때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 체제를 끝까지 유지할 것이냐이고요. 앞으로 이제 지금 유심히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재명 대표의 여러 사법 리스크 중에서 선거법 위반에 대한 1심 판결이 앞으로 곧 총선 전에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여기에서 100만 원 이상의 유죄 판결이 나오게 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지난 대선에서 집행했던 막대한 400억이 넘는 대선 자금을 토해내야 되는 굉장히 재정적으로 위기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선거법 1심 판결까지 나왔을 때도 이재명 대표 체제가 유지될 수 있느냐 좀 이걸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이재명 대표를 대체할 만한 대항마가 지금 뚜렷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 체제가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